어느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마을은 하모니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름에 걸맞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어느 날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은 어느 여름날 한 기업가가 마을 부근에 거대한 쇼핑몰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이 기업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작 마을 사람들은 이 재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안나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모든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몇몇 젊은 주민들은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거주했던 주민들은 이로 인해 마을의 전통과 문화가 훼손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마을의 90세 노숙자인 벤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태어나 한 평생을 보낸 분으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많이 봐왔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을을 단순히 지리적, 위치나 경제적 가치로만 바라봐선 안 되네.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지.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 그리고 서로를 위한 연대감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네. 벤 할아버지의 말은 마이클 샌델이 말한 공동체주의의 핵심을 잘 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감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상생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과 주민은 함께 프로젝트를 재설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쇼핑몰의 디자인은 마을의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르도록 바뀌었고 상점 중 일부는 지역 특산품과 전통 음식을 판매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일자리도 우선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모니빌은 샌델의 공동체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공동체적 사고와 연대감이 주는 힘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하모니빌은 쇼핑몰 덕분에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면서도 마을의 전통과 본질을 지킬 수 있었고 이는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바로 샌델의 공동체주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번은 멀고 먼 별나라의 작은 마을에 제레미라는 지혜로운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마을을 꿈꿨으며 어떻게 하면 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벤담이라는 철학자 롱리주의라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죠. 제레미는 이 이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각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큰 종이 한 장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의견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신기하게 여겼지만 곧 각자의 고민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중앙 광장에 사람들이 한데 모인 날 제레미는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로 쾌락 계산을 시도했습니다. 큰 칠판에 행복을 위한 공식을 적기 시작했죠.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욕구와 고통을 수량화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공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시작되자마자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마을 남쪽에 사는 목수의 고양이 알러지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이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로 인해 마을 북쪽에서 고양이와 함께하는 아이들의 행복이 크게 감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레미는 이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레미는 쾌락 계산 너머 이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떤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 얘는 단순한 쾌락의 총합 이상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감정 사이의 복잡한 연결, 고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행복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라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고양이 공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목수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배려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고양이와의 시간을 나누면서 아이들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전체의 행복은 제레미의 예상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제레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공리주의가 말하는 최대 행복의 추구는 수치 이상의 가치, 즉 공동체의 꿈과 공감을 포용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도 제레미는 마을의 울타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한 증거로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데이비드 휴니
인과관계의 문제에 관한 이론은 철학적인 사고, 실험을 통해 일상의 에피소드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흉의 이론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상상해봅시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존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출근길에 정말 특이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존은 커피를 마시려 했는데 갑자기 커피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고 말았습니다. 빙글빙글 돌며 바닥에 흩어져가는 커피 방울을 보며 그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존은 매일처럼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오래된 친구인 마이클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재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한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존과 마이크는 근처의 새로운 식당에 갔고 거기서 존은 주인장이 웅얼거리며 말하는 오늘의 스페셜을 듣고 생전 처음으로 모르는 디저트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저트를 먹고 난 후 갑자기 존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맛의 신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맛이 너무나 독특하고도 감칠맛 나는 것이었기에 그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존은 그 디저트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는 그의 새로운 취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지만 그날 아침 커피 잔이 깨진 사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존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날 아침에 커피 잔이 깨졌던 걸까?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마이클을 못 만났을 수도 있었고 그 디저트를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때 데이비드 흉기 인과관계의 문제 이론을 접한 친구가 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존, 내가 경험한 사건들은 너 스스로 관습적인 인과관계를 만들었을 뿐이야. 단순히 커피잔이 깨진 것이 마이클을 만나게 한 원인은 아니야. 그것은 여러 사건들이 우연히 겹친 것일 수 있어. 존은 이에 대해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커피잔의 파손을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상의 작은 일들이 연속적이면서도 비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과거의 경험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하기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인생이 한층 더 자유롭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후에도 존은 여러 작은 우연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지기보다는 그냥 인생의 다양한 면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 즐겁고 우연하게 살아갔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그는 다시 한번 느끼고 매일의 경험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이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때문인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에 깊이 심취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법 이론을 자주 전파하곤 했습니다. 토마스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질서를 통해 올바른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가뭄이 심해지면서 농작물이 시들고 마을 사람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토마스가 마을 중앙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힘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질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면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의아해했습니다. 토마스는 이에 대한 설명을 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서로를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자연을 존중하는 것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우리는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법의 기본 원칙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씨앗을 심는 것이나 물을 절약해 가뭄을 대비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에 따른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의 인내와 끈기 있는 가르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작물을 나누고 공동으로 물을 절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변의 산림을 보존하면서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 자연법을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고 결국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번영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가르침 덕분에 더 강하고 단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의 재미있고도 심오한 이야기는 자연법 이론의 힘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고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단지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적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